일정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73쪽 보시겠습니다. 소설 구성에서 합려서 미리 큰 테마들은 얘기했죠. 인물, 그죠? 다음에 사건 배경입니다. 소설은 인물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소설은 이야기 문학이거든요.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행위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화해서 동물들의 얘기를 다룰 수도 있죠. 근데 우화는 풍자성이 가장 강해요. 뭐 예를 들어 이솝우화 같은 경우에 이솝우화, 우화는 풍자성이 강하다면 간접적 공격성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동물들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사람들이 얘기를 빗대어 하는 거죠, 그죠? 왜 풍자성이 강하냐면은 우화는 동물들을 마음대로 주물떡 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함부로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화를 통해서 인간 세태에 뭡니까? 강한 경고를 주는 거예요. 간접적 공격성이 강하죠. 나중에도 얘기 잠깐 드릴 테지만 이 풍자성의 원리는 현실이 전공법, 직접적 공격할 수 없는 이런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을 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연기할게요. 박지원이가 왜 윤영이라는 영감을 등장시켜서 허생전을 얘기했냐면은 아무래도 조선 후기라지만 아직까지는 양반 사대부들이 그죠? 기득권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설적으로 자기도 양반이면서 양반들의 타락상을 공격을 직설적으로 했다. 윤영이라는 영감을 통해 우회적으로 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했다면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양반들이 누굽니까? 기득권자이기 때문에 그네들의 뭡니까? 탐해, 타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 공격성을 통해서 이렇게 통로가 직접적으로 공격할 통로가 좀 막혔을 때 가능합니다. 최만식이가 왜 그죠? 최만식이가 일제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의 그 식민지 정책을 풍자를 하고 했나면은 간접적으로 공격했어요. 직접적으로 공격했다간 그건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습니다. 레디메이드 인생을 통해서 바로 붙들려 가겠죠. 그런 것도 한번 잠깐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방 언급한 이솝우화의 이솝은 왜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등장해서 직접적으로 뭐 타락상이나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았느냐, 동물들을 등장시켰을까, 간접적 공격을 했냐면은 이솝은요 히랍시대 때 그 사람 노예 출신입니다. 출신 성분이 노예가 어떻게 일반 평민이나 왕이나 왕족이나 그죠? 이런 사람의 보편적인 사람을 대놓고 얘기해요. 말도 못하는 시대인데. 그래서 동물들을 통한 우화를 연결한 겁니다. 풍자성과 우화 이런 것도 한번 긴밀하게 연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인물,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인물은 영어로 캐릭터 그러잖아. 그럼 이 인물 옆에다 적어 놓아라. 인물 플러스 성격까지. 인물 플러스 성격. 자,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인물, 영어로 캐릭터 그럽니다. 소설에서 인물의 개념은 실제 인물, 소설 속의 인물이죠. 소설의 인물 플러스 성격까지 포함합니다. 여기까지가 인물이에요. 예를 들어봐, 춘향전의 춘향이, 그죠? 성격은 뭐 연료, 여기까지가 인물이랍니다. 그리고 심리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심리는 다변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이건 다변적이에요. 춘향이가 여러분들 이도령을 만났을 때 두근거림, 그죠? 합방했을 때 기쁨, 사랑에 속삭인 기쁨, 옥에 갇혔을 때 슬픔, 재회의 기쁨, 이런 상황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 성격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건 심리예요. 소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인물의 성격과 심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격과 심리와 관련된 우리 시조라든가 성격과 심리와 관련된 속담, 한자성어 이런 식으로 발현을 많이 시킵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인물 문제가 특히 많습니다. 왜? 소설의 행위 주체이기 때문에. 밑에 인물의 유형 볼까요? 역할에 따라서 주동, 프로타고니스트,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반동. 그 주인공은 뭐냐 하면은 주제의 방향에 따르는 인물이야. 남녀간의 사랑. 여기에 열렬하게 따르는 인물이 춘향과 이도령이거든. 그런 식으로 반동 인물은 반대.
그러니까 주동인물에 반대되죠. 안타고니스트. 중요도 있더라. 주요 인물은 주연인물이 주연급. 부차적 인물은 조연급입니다. 조연급.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성격 변화 밑줄 긋고 소설 속에서 인물의 성격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으면 평면적 인물입니다. 고전 소설이 대부분 그래요. 흥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착해요. 그죠? 이렇게. 입체적 인물은 소설 속에서 인물의 성격이 변합니다. 발전 변화합니다. 원형적 인물, 원형적 밑줄. 원형. 원형은 여러분 영어로 얘기하면 라운드 캐릭터라 그래요. ROUND. 라운드 캐릭터. 홍염의 문서방 있죠. 홍염. 예를 들어서 이 홍염이라는 작품은 최학송의 작품입니다. 이 본명이 학송이고 호가 최서해예요. 홍염. 홍염의 뜻은 붉은 불꽃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인물이 누구냐면 주인공이 문서방이에요. 문서방 아내, 딸내미 용내, 다음에 인가, 중국인 지주. 이 문서방이 원래는 순종적이고 아주 소극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용내 자기 딸을 인가에게 중국인 지주에게 뺏깁니다. 그리고 아내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려요. 아내가 죽어버려요. 딸은 뺏기고 아내는 죽고 다른 사람이 지탄들 하죠. 이 사람은 누구 소작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불을 지르고 인가를 도끼로 때려 죽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적극적이고 저항적인 인물로 뭡니까? 바로 이런 상황이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런 인물의 성격이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인물의 작품 속에서 인물의 성격이 변하는 인물을 여기 나오는 라운드 캐릭터라 그래요. 즉 입체적 인물. 이해되죠? 흥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착하니까 평면적 인물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인물 구분하고 그리고 인물의 특성에 따라 전형이란 말 밑줄 그어요. 전형. 전형적이야. 저 사람 선생님이 전형이야 이런 말 하죠. 전형은 모범이 될 만한 범벅이. 사전의 뜻은 그거예요. 모범이 될 만한 범벅이 이런 뜻인데 소설에서는 집단이나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집단이나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 따라서 춘향이는 누구를 대표한다? 열렬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뭔데? 전형적 인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개성적 인물은 특정한 부류나 계층의 보편적 성격을 띠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독자적 성격. 이 개인으로 독자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 작품에 그 인물밖에 안 들어맞습니다. 작가가 창조한 인물이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여러 인물이 있지만 이상의 날개 나 밑줄. 이 이상의 30년대 소설인 날개 속의 나는 지식인입니다. 그 소설 속의 설정이 창녀인 아내의 기둥서방 그리고 정신분열증을 보입니다. 그런 인물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가령 1930년대 식민지 지식인들의 많은 인물들이 어떻습니까? 바로 정신분열 징후를 보여야 그게 전형적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작품, 이 소설에만 딱 들어맞는 인물, 다른 인물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개성적 인물이라 그래요. 자, 이렇게 인물의 유형을 구분해 두시고요. 3번 한번 보시죠. 인물 지시 방법. 작가가 소설을 또는 서술자가 소설을 이끌어가면서 인물을 제시할 겁니다. 소설 속에. 그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직접 제시. 그러니까 다른 표현도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해설, 분석적 이런 제시 방법. 그 다음 밑에 2번 간접 제시. 극적 방법. 영어 조금 하시는 분은 드라마틱 무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직접 제시는 기억해보면 텔링. 화자인, 주로 작가인데 화자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인물의 성격을 말해줘요. 예문 볼래요? 우리 그 춘향전의 내용 가운데 이때 한양성 도련님은 주야로 씻어 백가위를 숙독하였으니
글로는 200이요. 글씨는 왕이지라. 이 표현은 우리 수사법에도 나왔죠. 이때 200과 왕이지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대유법, 그 가운데 뭐다? 환유법이라 그랬잖아. 200이 지닌 속성, 명문장가, 왕이지 명필가 이런 속성을 건드렸잖아. 그지? 어쨌든 이두룡의 학문적 탁월성을 언급했죠. 누가? 화자가 직접 말을 했습니다. 이게 텔링 기법입니다. 그리고 간접 제시는 극적 방법. 뭐가 필요하냐면 기억에 대화 행동이 필요해. 행동이나 대화 밑줄. 인물의 행동 대화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그래서 니은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황순원의 학 있죠. 마지막 결말 부분입니다. 예, 우리 학사냥이나 한번 하고 가자. 학사냥 밑줄. 아까 학 잠깐 얘기 드린 바 있죠. 구성과 주제에서. 이때 학사냥은 시로치미는 함축성이지만 소설에서는 상징성. 학사냥은 동심애의 회귀. 그러니까 이때 이제 마지막 절정 결말 부분이니까 성삼이가 덕제에 대한 오해가 풀렸어요. 너 사람을 그렇게 죽여봤니? 뭐 이런 식으로 저놈 사람은 안 죽였으니까 풀어줘도 되겠구나. 그래서 포성줄을 풀어주는 대목인데 학사냥은 하나의 빌미일 뿐입니다. 이때 학사냥은 동심의 회기를 뜻하고 성삼이가 불쑥 이런 말을 했다. 덕제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하고 내 이걸로 올감이 만들어 놓을게 너 학을 몰아오너라. 이런 말은 도망가라는 뜻이에요. 내 풀어줄 테니까 너 도망가라. 자, 포성줄을 풀어주더니 어느새 자풀새를 기는 걸음을 쳤다. 위에 대화 있고 행동 쭉 있습니다. 대반 득제 얼굴에서 핏기가 거쳤다. 좀 전에부터 날아오리라까지 괄호. 이건 심리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추정, 독백에 따른 추정입니다. 이건 심리라 표현하면 안 돼요. 저만치소 성삼이가 회 고개를 돌렸다. 자, 이 대화의 의미가 어이 왜 멍추같이 개 섰는 거야? 어서 하기나 몰아오너라. 야 빨리 도망가라. 이건 독자가 읽어야 할 내용입니다. 해석은 성삼이의 심리가 이 표현, 이 대화를 통해서 성삼이는 덕자가 빨리 도망가길 바라는 마음이겠구나 이렇게. 그 대화 행동으로서 인물의 성격 심리를 제시해 주는 게 여기 나오는 간접적 제시입니다.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저 위에 텔링이 직접이라면 여기는 showing입니다. showing. 보여주기, showing 이렇게 합니다. 자, 생각으로 푸는 문제 한번 참고하고요. 2번 사건 봅니다. 사건은 이야기를 사건이라 그래요. 그냥 이야기, 벌어지는 상황 이야기죠. 사건과 서술 읽어두고 아까 내가 갈등 얘기했죠. 이 사건의 진행 과정은 뭘 통해서 연결이 됩니까? 갈등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왜? 소설은 갈등과 대립의 문학이니까. 그래서 주로 사건 안에 주요소인 갈등에 대해서 많이 묻습니다. 갈등의 개념은 인물이 겪는 대립적 관계. 그 인물이 욕망과 세계와의 대립 관계가 갈등입니다. 그 대립 관계가 갈등인데 여기 양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갈등의 양상이 중요하죠. 개인 내면에서의 갈등을 심리적 갈등, 한 개인의 심리적 갈등. 여러분도 하루에 몇 번씩 심리적 갈등이 있죠. 밥 먹고 집에 가야 하나, 앉아 있어야 하나 이것으로부터 뭐 또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자, 밑에 질문은 뭐죠? 군몽입니다. 군몽의 성진이 지금 팔선녀를 본 연후에 마음이 잘못 황홀하여서 불가에 있죠 지금. 그래서 불가의 어떤 적막함과 세속적 부귀공명 사이의 갈등입니다. 인물의 심리적 내면의 갈등. 자, 다음 니은의 개인과 개인, 뭐 동백꽃 같은 건 개인과 개인의 갈등. 넘겨봐요. 다음에 개인과 사회. 개인과 사회 갈등, 보통 이런 소설을 뭐라 그럽니까? 리얼리즘 이렇게 해요. 리얼리즘 소설이라 그럽니다. 이건 소설에서 가장 많아요. 개인과 사회. 그래서 하나 참고로 얘기하면은 니버란 사회학자가 있는데 니버. 이 친구가 뭐라 했냐면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 이런 말을 했어요. 도덕적 개인. 사람들은 저마다 다 자기가 그래도 양심을 속이지 않고 진실하게 산다.
약간 뭐 바르게 살자, 착하고 예쁘게 살자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세상이 더러워서 이렇게 생각 많이 하죠. 이럴 경우에 어때요? 개인과 사회의 갈등입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데 이 청년 실업이라는 사회 구조가 자기를 못 받아줄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엄밀히 개인과 사회의 갈등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보니까 뭐가 나오냐? 최만식의 레디메이드 인생이 있습니다. 이 작품 중요하죠? 인테리인 등장인물과 밑에 설명지, 인테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사회사의 갈등. 근데 요걸 조금 더 뜯어봐야 돼요. 자, 최만식 우리 갈등에서 사건 가운데 갈등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최만식. 여러분 소설에서 가장 많은 출제 빈도를 보이는 인물이 최만식입니다. 이건 수능과 공무원 시험 공이 같아요. 시에서는 누구를 했니? 백석. 그 외에 뭐 김소월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왔죠. 최만식이 지금 레디메이드 인생. 레디메이드. 레디메이드 하면은 기성품 이런 뜻입니다. 기성품. 기성품은 뭘 뜻해요? 공장에서 찍어내다 이런 뜻. 붕어빵은 모양이 똑같잖아. 그지? 요즘에 그 우리 시쳇말로 인터넷 보니까 뭐 에이미입니까? 에이미. 그 여자분이 탤런트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검사하고의 뭐 어떤 관계에서 뭐 성형을 몇 번 했니? 뭐 많이 이런 얘기 하잖아. 제가 한양대학교에서 이제 1학년 그 교양국어를 강의를 했습니다. 몇 년 됐는데 그때 이제 그 비사학과를 갔어요. 비사학과. 그 과에 이제 한 70명 되는데 여학생이 진짜 민주주의가 그대로 표본입니다. 70명 다 얼굴이 다른 게 표시가 나잖아요. 근데 3학년에 그 과를 다시 갔어요. 그게 무슨 과목이냐니까 아무래도 비사학과 되니까 표준어, 언어예술 이런 걸 잘해야 되죠. 그 학점이 2학점짜리인데 그걸 가지고 강의를 들어갔는데 보니까 난 기쁜 마음으로 2년 뒤니까 애들이 한 2년 성숙해가지고 물론 자연스러운 성숙 과정도 있겠지만 얼굴이 한 10개로 축소됐어요. 10개. 옛날에는 70가지 유형의 얼굴들이 쫙 있었는데 민주주의의 표본이에요. 10개 정도로. 너무 야가 작았고 작아 야갔고 왜 그런지 나도 몰라요. 여러분은 지금 어쩌면 뭐 남자 잘 것 없이 대부분 민주주의형입니다. 그냥 조금 지나고 글쎄요. 무슨 얘기 하는지는 모르겠죠 나도. 저도 견적을 한번 내봤거든요. 30대 후반에 12년 전에 내 친구 성형외과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농담조를 한번 내봤는데 4,800만 원 정확하게. 어떻게 키는 어쩔 수 없잖아. 172 키는 어쩔 수 없고 키도 좀 컸으면 좋겠는데 한 3cm만. 물론 이 얘기를 그죠 도희가 듣는 다음에 난리 나겠지만 어쨌든 키를 조금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얼굴을 이제 장동건이 비슷하게 한 80% 닮게 해달라 이러니까 4,800만 원. 포기했습니다. 그냥 내대로 살려고. 그래서 뭐 지금도 한 사람에게만 미남이면 되잖아요. 그죠? 삶을 살아가면서 뭐 여러 사람에게 미남일 거 뭐 있습니까? 한 사람에게만 가장 잘난 남자면 됩니다. 뭐 누가 안 해도 할 거예요. 뭐 젊을 때는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이야 모든 여자 모든 남자에게 다 잘나 보이고 싶어서 난리 법석을 떨지만 나이 조금 들어보세요. 그 모든 남자가 한 사람도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30대 전의 얼굴은 부모 책임이에요. 30대 이후의 얼굴은 누구 책임일까? 의사 책임. 그죠? 의사 책임이 아니라 자기 책임. 옛날에 이주일이라는 코미디언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못생겼다고 소문이 났고 근데 그 사람이 국회의원 되고 나서 뭐 고래나루도 기르고 막 이렇게 모자 중절모도 쓰고 다니니까 막 딱 멋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자기 후반전을 잘 가꾼 사람입니다. 어쩌면은.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되면은 나이별에 따라서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하는 기준이 뭐 부와 명예 이런 것도 관련이 되겠지만 그건 큰 뭐 생김새에 따라서 용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뭔가 겉으로 보이는 포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건 의복도 될 수 있고 옷만 무조건 잘 입는다고 무조건 사람이 중후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옷을 그냥 허름하게 입어도 나름대로 눈빛이 형형한 게 자기 일에 열중하는 이런 사람이 뭔가 감동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잘생겨 보이는 거지. 여러분도 자기 일에 충실하다 보면은 그 얼굴이 조금씩 변합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을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갖도록 하세요. 남에 대한 비난만 하고 나라는 왜 이럴까 고민만 하고 이러면 벌써 30대 20대 벌써 한 5, 60대로 늙어버립니다. 마음이 늙어버리면 몸도 따라가요. 마음이 늙으면. 여기 내 얘기하잖아요. 여기 저 강의하러 자주 가는데 요 앞에 동영상 찍으려는 업체에 향촌동 가면은 90세 할머니가 아래도 봤어요. 내가 저번에 한 물었거든요. 일부러 허리 요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팽이 짚고 다니는데 선글라스 끼시고 머리 퍼거는 기본이고 그리고 미니스커트 입고 이래가지고 미니스커트 입고 부츠 어그도 가끔 신고 다닙니다. 대단한 할머니입니다. 근데 물었어요. 하도 뭐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할머니 요즘 연세가 옆에 부축에 되면 어떻습니까? 나 뭐 아흔이야 이러면서 어디 가시나요? 그러니까 딱 손가락 하는 끝에 보니까 콜라텍이 춤추러 가는데 이건 다큐입니다. 싫어요. 얼마 전에 또 뵀거든. 얼마 전에 어그 신고 다녀요. 인디언 부츠 같은 거 신고 다녀요. 할머니 그 빨간 스타킹 신고. 그게 마음이 젊으니까 나는 그렇게 봤습니다. 다른 사람은 노망했는지 어떤지 몰라도 그죠? 취미 아니에요. 멀쩡하십니다. 그 대단한 춤이 나오겠죠. 그죠? 아마도 젊게 사니까 마음이 젊어지고 젊게 산다고 해서 어리게 산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나이에 걸맞게 또 생각도 그렇게 하게끔 가져야지. 지나치게 많은 고민을 염두에 둔다든가 내 용량이 적은데 왜 고민을 그렇게 많이 넣고 다녀요? 그죠? 깊은 거 좋은 것만 생각하고 조금 부족한 것은 또 긍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뭐 지나친 낙관은 곤란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틀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실력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래서 조금씩 또 공부를 즐겁게 해나가면서 공부 안 되고 고민에 쌓이면은 재밌는 공부 딱 보면 좀 쉽게 다가오는 공부 이런 거 하세요. 뭐 가령 국어 공부라든가 그럴지 모르지만 그 저를 떠올리면서 저런 사람도 강의하는데 내가 취미야 막 이렇게 자신감 가지시고 그러니까 이 댓글 달지 마세요. 선생님 힘내세요. 이런 댓글 달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댓글 한번 전번에 그런 농담을 한번 했는데 농담 아닌 논담.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않겠죠. 나도 강의하는데 여러분 같은 얼굴들이 다 학교 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 힘내세요. 이러면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이게. 너 못생겼으니까 열심히 살아라 이런 뜻 아닌가. 이 고얀 놈이 말귀를 못 알아듣네 싶어서 우리 집 사람이 그걸 봤어요. 또 댓글을. 여보 이게 누구예요? 어떻게 이런 뭐 힘내라고 뭐 불쌍해 보였나 이러는 거야.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니까 그거 누구 이랍니다. 가만히 안 둔다 이거지. 이 세상에 잘난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여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댓글 달지 마세요. 힘내세요 이런 댓글. 나는 힘내고 있으니까 그대나 힘내세요. 힘줄 테니까. 이번에 명절 때는 뭐 조금 긍정적인 생각 갖고 좀 자기를 비난하고 좀 아픈 소리를 하더라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막 기쁘게 이렇게 부드럽게 넘기고 나중에 뒤에 가서 벽을 치고 울고 하더라도 말이야.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오기로 도끼로 공부하는 거야. 4월 때까지만 한번 밀어붙여봐요. 그러면 실력이 보이지 않게 막 쫙 늘어나 있을 테니까 연결해 보자고. 레디메이드 인생 기성품입니다. 뭐 이 기성품 똑같아요. 여기 잘 보시면 이런 거 익명성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등장인물이 이름을 정하는 걸 명명법이라 그래요. 명명법. 피 나와요. 피. 얘는 일본 유학생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근데 맨 처음에 딱 보면 선배님 어디 잡지사 선배한테 가서 일자리 좀 부탁을 합니다. 조선의 어떤 사회구조적 현실이 이 지식인을 받아들일 수 없는 구조예요. 뭐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오늘날 여러분의 청년 실업과도 맞물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술집에 가서 산업 예비군끼리 놀다가 나중에 집에 떠고 왔는데 하숙방에 오니까 밀린 하숙비를 달라. 그래 가만히 또 전보가 와 있습니다. 그런 주인으로부터 타박을 듣고 보니까 이 전보에 자기가 그 일본 유학 갈 때 아들이 있어요. 9살 됐는데 이 아들을 형한테 시골에 사는 형님한테 맡기고 왔거든요. 형한테도 온 전보입니다. 아이 9살짜리 아들입니다. 창선이라고. 얘를 데려가라 그러거든요. 그 다음날 이 친구가 이제 자기가 아는 좀 지식인이니까 자기가 아는 신문사
문선과장. 옛날엔 이 글자 활자를 뽑았거든요. 이렇게. 문선과장한테 부탁을 해서 아이 하나 취업 좀 시키자. 누구 아이인데요? 하니까. 뭐, 그런 거라고 몇 살이냐 물어요. 9살이라니까. 아, 너무 어린데요. 아, 그래도 한번 꼭 하려고 하니까, 기능공으로 취업 좀 시키자. 누구 아들입니까? 아, 내 아들이요. 아, 선생님께서 무슨 농담을.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인쇄소직공으로, 견습공으로, 신문사 견습생으로, 그죠? 이렇게 취업시키고, 9살 된 자기 아들을.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 보면은 이 돌아와서 자기 아들이 자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뭐 월급을 받으면은 이제 하숙비를 얼마 갖고 뭐 하리라 해서 자는 아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습 이렇게 끝납니다. 소설이. 가만히 한번 지켜보세요. 지금 그제 아무리 소설이라지만 이 설정은 이 상황 설정은 좀 지나치는 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결혼해서 아들을 딱 낳았어, 그죠? 그 이놈 자식이 어릴 때부터 술을 잘 먹거든. 그래서 이제 한 7, 8 돼가지고 양복 한 벌 맞춰가지고, 야, 너 임마, 나이트클럽에 기도해. 하면서 딱 보낼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아, 이거 리액션이 없는 사람은 보내겠다, 이런 말인가요? 없거든. 한국적인 부모가 그런 사람 어디 있겠어요? 9살짜리 술 잘 먹는다고 너 기도하러 보낸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정은 지나칩니다. 그런데 이 속에 잘 보면은 어떤 풍자성이 있어요. 왜 이러냐 하면은 먼저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소설의 내용이 이래요. 일본 유학생 P는 그 당대 1930년 당시에 유학생의 유형이 자비 유학생이 있고요. 다음에 관비 유학생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자 자비 자기 돈 내고 가는 친구가 있고 유학생. 여러분 친구 중에는 없죠? 있습니까? 친구 중에 유학 간 친구. 뭐 배낭여행 이런 거 말고 배낭여행은 뭐 개나 소나 다 가는 배낭여행은 그 아직도 못 가면 난감하지. 자, 어쨌든 자비 유학생은 내 친구 기러기 아빠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 맨 처음에 유학 갔다가 안대가 필리핀으로 옮겼는데 미국에 갔을 때 돈이 둘이 아들내미하고 딸내미 마누라까지 한 달 생활비를 700만 원 보냈어요. 얘가 대구은행에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지금은 집 다 날아갔습니다. 없어요. 그 마누라하고 이혼했어요, 얼마 전에. 거기서 눌러 살고 말이야. 외국에 스미스라는 애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가슴 아프죠? 애까지 낳아가지고 스미스한테 보내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는 고생만 젠탁하고, 나랑 저녁에 한 번씩 술 마시고, 그리고 뭡니까? 라면으로 밥 때우고 해가 그냥 이제 지금 사입대 말년이 지금, 이거 회사도 그만뒀어요. 돈이 없으니까 퇴직금 미리 당겨가지고 막 이렇게 보내고, 구조적으로 잘리고, 이제 완전 페인이죠, 거의. 어쨌든 상황이 이래요. 그 자비 유학 보내려면 집안이 조금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은 집안이 중산층 이상은 드물어요. 그리고 합격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중산층 이상은 절박함이 없거든요, 별로. 여러분들 오늘날의 중산층 하면 있잖아. 여러분 중에 우리 집도 중산층쯤 되는 모양이다라고 사는지 모르지만은 한일의 20일이라는 잡지에서 중산층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전국 기준 중산층 집이 일단 있어야 돼요, 집. 그러니까 3억 정도, 아파트. 대구에 3억이면 괜찮은 아파트죠. 서울 기준 얼마 보통이지만, 그 자동차 기본, 3천만 원 기준화가 자동차. 다음에 여유자금 2억 정도. 여유자금 2억. 안 쉽죠? 비추고 있을 텐데 대부분 여유자금이 어디 있어요? 거기다가, 월소득이, 가계소득이 700만 원 이상. 4인 가정 기준. 그 4명 다 전부 일 나가가 다 벌어도 700만 원 벌기 어렵죠. 이런 정도 돼야 중산층이래. 경제적인 수치로 보면은. 그런데 그래 비교하면 중산층 되는 사람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그지? 어쨌든 자비교육 오늘도 힘들죠. 일제강점기에 더욱이 힘들죠. 근데 윤동주, 예를 들어서 김동인, 염상섭 이런 사람은 짱짱한 가부입니다. 자기 부모들이. 그래서 그게 이제 논란이 되기도 하죠. 논란거리. 왜 일제강점기 그 재산을 그만큼 가지고 있는 것은 이 경제적으로 그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은 우리나라의 독립과는 거리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구석을 빌미를 제공해줘요. 가만히 보면. 어쨌든 그런 돈을 지니고 간 사람. 관비 유학이 대부분 90% 이상이에요. 요 관비는 누가 보냈겠어? 바로
조선 총독부가 보냈다 이가. 그때 조선 총독부가 식민지 정책을 총괄하는 그와 같은 관청이니까. 그러면 조선 총독부에서 관비교학을 보낼 때, 야, 너 임마 좀 똘똘하니까 일본에 가서, 그죠? 인문학적 사고 좀 익혀와가지고 너 조선 독립의 밑거름이 되라고 보낸 그런 바보 같은 조선 총독부가 있겠습니까? 없지? 너희들 가서 기능공이 되라, 기능공. 에? 똑같은 그 기성품이 되어 와가지고 우리가 조선을 통치할 때 앞잡이 노릇하라 이런 취지에 보낸 그게 바로 조선 총독부의 식민지에 대한 교육 정책의 골자입니다. 이 누구예요? 알고 있죠? 누가? 천하식은 그거 다 압니다. 구조적으로 그 당대 사람이었고 지금 또 세상을 바르게 또 볼 수 있는 나름의 그와 같은 비판적인 안목도 갖춘 소설가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9살 창조선의 인쇄소 연습공 만든 거죠. 지금은 기술 시대다. 기술이 대길이단 말이야. 그 기성품을 찍는 기술 시대니까 9살짜리를 억지로 보통 보편적 상황을 지금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인쇄소 직공으로 만들어낸 것은 뭔가 간접적 공격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간접적 공격, 얘가 풍자성이에요. 뭐예요? 자, 가장 중요한 풍자성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 금방 얘기한 조선 총독부의 식민지, 우리 조선이죠. 식민지 교육정책에 대해서 교육정책에 대한 풍자입니다. 간접적 공격이라면 왜 일본 너희들은 우리 조선인들을 관비유학생으로 똘똘한 놈을 보내가지고 기능곡으로 만들어야 하느냐? 똑같은 인물로 마치 판박인 기성품을 만들듯이. 그게 아니라 창의적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창의적으로 만들 이유도 자기는 없어. 자기 나라는 이유가 없죠. 하등에 지배하는 나라 입장에서. 이걸 간접적으로 공격한 거예요. 응? 그래서 자기 아들 설정을 이렇게 한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오늘날에 여러분도 관련될지도 모릅니다. 식민지, 지식청년, 이 소위 지식인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아무리 소설이라지만은 이 참 상황이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라지만 이게 아들을 말이야. 아들을 기능공으로, 직공으로 취업시키려는 이와 같은 부모의 입장은 이 문제가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작가적 입장에 이런 풍자를 띠더라도 식민지 지식 청년의 뭡니까? 무기력함을. 요걸 풍자의 성향이 두 군데입니다. 요거 두 개. 이런 기본에 대한 이해가 있다. 인물 설정을 왜 이렇게 했을까? 결말 구조를. 이건 바로 여기 나오는 조선 총독부의 식민지 교육 정책에 대한 강한 풍자성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풍자의 대상이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에만 그치지 않고 바로 인물 피해에게도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러분들도 지식인이라고 마음먹으면 지식인이면서 자꾸 피배의식을 갖고 나는 해도 안 돼. 스스로 이렇게 허무주의 감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뭔가 이런 어려운 환경인의 여건을 타개하지 못해요. 똑같잖아. 청년 실업시대 지식 청년의 무기력함. 그죠? 어찌 보면 상황 설정이 약간 시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런 소설을 통해서 오늘날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보편적 상황 논리에서 보면 비슷한 구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가의 의식에서 무엇을 공격하려 했는지 또 한편에서 인물에게 어떤 풍자성을 느끼는 건지를 발견하는 과정이 곧 내가 지금 이 시대, 이 순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식으로 삶의 방향과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를 고스란히 말해주는 것 같아요. 진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소설의 독자에게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소설이 독자에게 줄 수 있는 효용성입니다. 잘 연결하세요. 내가 일전에 시 공부하면서도 잘 안 되면 뭐예요? 바로 자기의 생활이나 자기의 삶을 투영해봐라 이런 얘기했죠. 왜? 시도 역시 현실을 살아가는 바로 시인의 시각에서 언어를 아주 결곱게 또 내지는 운율적으로 함축적으로 다뤘을 뿐이지 보편적인 사람 생활은 유사하고 동일하단 말이야. 그런 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편성을 떠나버리면 조금 문제가 되죠. 그죠? 그 점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여러분들 276쪽에 리얼 인간과 자연 사이의 갈등 볼까요? 이때 자연은 천재지변 있잖아. 홍수. 그지 무슨 볼케이노 이런 거 있죠. 화산 폭발 같은 거, 용암 뭐.
폼페이 이런 폼페이우스 최후의 날 이런 거 보면은 그죠? 폼페이 최후 그 도시가 바로 화산 폭발로 멸망했다 그러죠. 자, 읽어두고 인간과 운명 요거 중요합니다. 시험 2번 나왔어요. 우측에 봅니다. 김동리 영마. 이건 영마는 어떤 말의 준말입니다. 영마살. 그죠? 근데 나 하나 궁금했던 것은 크리스마스 때하고 한번 이 신정 때 이래 시내 한번 우리 애와 함께 보는데 나와서 이래 왔다 갔다 해보니까 타로 점 보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 타로. 근데 젊은이들이 막 나래비를 서 있어요. 줄을 서 있어요. 응? 처자 뭐 남친 여친 할 것 없이. 야, 우리 당대는 토정비결 이런 거 봤거든. 요즘 토정비결 보시는 분들 드물잖아요. 타로점이 뭐 어느 정도 맞지는 모르겠는데 글쎄 이게 신년 운세를 본다 이런 의미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자, 어쨌든 역마살이란 운명이란 동양적 운명관이죠. 역마살은 뭘 역마살이라 그럽니까? 떠돌아다니는 것.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운명을 역마살이 끼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역마, 이 소설은 역마살이란 운명관에 신음하는 인간의 모습. 주인공은 운명을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결국은 순응하게 된다. 이 말을 조금 곱씹어서 이해해야 될 대목입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예, 지금 김동리의 역마입니다. 자, 여기 갈등의 양상에서 보면 인간과 누구의 운명 간의 갈등이라. 이게 둘이 갈등하죠. 그럼 인간하면 여기 등장인물에 주인공이 성기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성기. 그 외에 이제 주연급 인물이 성기, 옥화도 있고 성기의 엄마. 뭐 그 외에 쭉 있어요. 그리고 계연, 옥화 뭐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외할머니도 있고 성기의 그 떠돌이 중아버지도 있고 뭐 최장수 영감도 있고. 운명은 뭐겠습니까? 금방 얘기한 역마살입니다. 근데 여기 성기도 떠돌이 중의 아이고 이 계연도 떠돌아다니고 옥화도 지금 뭐 얼핏 보면은 정착에 있는 것 같지만 화개장터의 주모입니다. 지금 성기가 나왔을 때 이 운명적으로 자기 아버지도 그랬고 떠돌아다니니까 외할머니가 성기의 사주팔자를 가지고 나름대로 운명을 점칩니다. 쌍계사 스님에게도 보이고 해서 얘가 떠돌아다니는 팔자를 타고났다 이러니까 얘를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옥화가 어릴 때부터 업문책 읽기를 팔게 하고 막 업문책을 팔게 하고 장터에 머물게끔 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계연이 이제 어느 겨울에 그죠? 최장수의 소개로 계연이 성기와 이제 같이 한 집에 있게 돼요. 옥화이가 맞게 구하게 돼요. 두 청춘 남녀가 오라버니 하면서 서로 사랑하게 돼요. 사랑의 귀결은 뭡니까? 결혼. 예를 들어 안 되지만 이 결혼은 뭘 의미해요? 정착입니다. 이 결혼이 정착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결혼하게 되는 잠정적인 이와 같은 결과물은 역마살과 대결구조입니다. 이게 떠돌아다니니까, 그죠?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까지는 하지만 여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계연이 자기의 배달한 이모입니다. 옥화의 여동생이에요. 그죠? 그게 건친끼리 결혼이 이모하고 어떻게 결혼해요? 그게 결혼이 안 되죠. 불발되고 그걸 알게 된 계연이 한겨울에 떠나고 한겨울 내내 알았던 성기가 고민에 빠지다가 이제 마지막에 결말 부분이 그 밑에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결하다가 역마살에 대결하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마살에 순응해버리는 이런 대목이 운명에 순응하는 거예요. 이 운명에, 자기 운명에 순응한다. 이런 표현을 지금 결말에 인물의 행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의 발 앞에는 물과 함께 이제 한겨울 앓고 난 성게입니다. 세 갈래로 나 있었으나 이 세 갈래라면 예를 들면 거기 뭐 방향이 다 나와 있지만 지금의 화계 그 삼거리 딱 보면은 여기가 화계장터 장터. 다음 이쪽이 전라도로 가는 구례입니다. 그죠? 이쪽이 경상남도로 가는 하동이 하동. 여기 화계장터에는 성계의 어머니의 운명이 지배하는 것. 그 다음에 구례로 누가 개인이 울면서 떠납니다. 이 길로.
이길은 개인의 운명이 지배하는 것. 그 다음에 하동길로 뭡니까? 길을 재촉하는 성기입니다. 그 보면은. 자신의 운명에 순응해 가는 방향이 하동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지금. 자, 그러면서 왜 하동인가? 그건 나도 모릅니다. 그렇게 작가가 설정해 놓으실 뿐이고. 화개골 쪽은 처음부터 등을 돌리고 있었고, 등지고 있었고. 자, 동남으로 난 길은 하동, 서남으로 난 길이 구례, 장현 이맘때도 지나 근요. 이 개연입니다. 우름 섞인 하죽을 남기고 최장수 영감과 함께 넘어간 산모통의 고갯길은 퍼붓는 듯 햇볕 속에 지금도 환히 장터위를 굽이 돌아 구례 쪽을 향했으나 예를 들어 구례 쪽을 향해 성기의 걸음을 떼었다 이러면은 뭡니까? 개연에 대해 미래는 이래 되겠죠, 그죠? 그럼 자기의 운명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성기는 한참 뒤 몸을 돌렸다. 그의 발은 구례 쪽을 등지고 자기의 운명이 지배하는 하동 쪽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발을 옮겨 놓을수록 그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서 밑줄, 그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서 멀리 보도나무 사이에서 그의 뒷모양을 바라보고 서 있을 그의 어머니의 주막이 그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갈 무렵은 이제 자기 어머니의 영향권, 운명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육자비기 가락으로 제법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밑줄. 이런 흥겨움은 뭡니까? 이런 흥겨움은 바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인간은 자신의 운명에 순응했을 때 비로소 행복해진다. 인간은 자신의 운명에 순응했을 때 비로소 행복해진다. 이게 바로 김동리의 문학관이야. 인간은 자신의 운명에 순응할 때 비로소 행복해진다. 원래 표현은 김동리 이걸 후기문학관이라 그러는데 이걸 신인간주의, 다음에 또 이걸 구경적 삶 이런 얘기합니다. 많은 책에 다 있어요. 참고서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순응할 때 비로소 행복해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게 김동리 후기문학관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이러한 김동리의 문학관, 후기문학관, 신인간주의라는 후기문학관을 그대로 작품으로 구현한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역마살입니다. 충분히 작가의 문학관과 더불어 작품에 대한 해석이 갈등론과 함께 연결이 닿았죠. 연결해 두시고요. 5번, 6번은 한번 참고로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배경부터 볼 텐데요. 다음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 3, 4교시는 잠깐 연강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왜냐면 제가 오늘 단과를 개강하는데 조금 부담이 돼요. 뭐 강의 준비도 그러고 뭐 이래가지고 좀 책도 새로 나와가지고 좀 훑어볼 게 있어가지고 오늘 나왔습니다, 책이. 그래가 여러분들께 시간적 배분을 한 20, 30분 받기 위해서